네. 나 중고등 도서예요. 졸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았는데 나가 지금 잠이 죽겠네 지금. 빨리 끝낼게요. 네. 자, 훌훌입니다. 훌훌은 정말 말 그대로 제목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훌훌 떠나고 싶은 주인공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훌훌 떠나고 싶었던 주인공과는 다르게 훌훌 떠나지 못하게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축약된 주인공의 정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이제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18살 여자애가 나와요. 18살 여자애가 나오는데 이 참 복도 없는 애가 나와요. 뭐 엄마 아빠도 다 이상하게 되고 실적인 막 그냥 그런데 얘가 이제 유리라는 애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건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비혈연으로도 뭉치더라도 사랑이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소재는 입양이에요. 사실 이제 입양이 되거든요, 얘가. 근데 이 입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쉽게 이제 입양으로도 좋은 가족을 찾지 못하고 또 엄마가 막 뭐 얘를 또 버리고 그래요. 근데 자기랑 배가 완전 다른 아이와 같이 함께 살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나에게 각기 다른 사연으로 얘들은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랬을 때 누구나 그런 거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훌훌 떠나고 싶어 한다. 근데 나에게 정말 훌훌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나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버거운 거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뿐해지는 방법은 훌훌 떠난 걸 선택하지만 결국 훌훌 떠날 수 없음을 얘기해줘요. 근데 정말 저는 이 책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집을 정말 떠나고 싶은데 죽기보다 더 싫어서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얘는 떠나지 못하거든, 유리가. 그래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서 배가 다른 동생과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이 아이가 훌륭에 대한 그 생각을 없애면서 사랑을 느껴가는 과정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온기를 느끼려면 꼭 혈육이 아니라도 된다라는 걸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책은 되게 쉽게 잘 읽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떠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도서다라고 누가 감상평을 써놨던데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그 입양을 하는데 엄마가 죽어. 엄마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을 입양했다고 또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부고장을 얘가 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배가 다른 동생과 살게 돼요. 연우가 살게 돼. 근데 이제 얘는 막 당장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거든요. 훌훌 떠나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막 안 보고 싶었던 그런 감정의 엉어리가 위에서 막 속에서 막 나오면서 이 아이와 점점 갈등을 해소하고 자기와의 변화를 겪어가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훌훌의 감정을 느끼겠지만 누구 여기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그런 감정을 느끼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고민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관계가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그 사람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홀을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억누르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고개를 끄덕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입양에 대해서 입양 가족이 있을 때 우리가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안 좋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이 유리라는 주인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이 입양했다는 것도 슬픈 얘기인데 입양이 되고 나서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다가 또 자기가 배가 다른 동생과 살게 되고 그 아버지하고 살게 되는 거 참 박복하다 맨 처음에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 주인공이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도 각자의 무게는 다르지만 결국은 나에게 어떤 위기가 올 거고 홀을 떠나고 싶은 시점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나의 관점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의지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의 의미라는 게 우리가 특히 우리는 혈연 중심이 많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봤네요. 그래서 입양에 대한 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많아요. 입양 가족도 있고 이민 가족도 있고 배가 다른 형태랑 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요즘 정말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래도 이 아이보다는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느끼는 글쓰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유리의 내적 성장과 변화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유리의 심리 왜 못 갔을까? 다 떨쳐버리고 홀로 가버리지. 왜 얘는 갈 수가 없었을까? 그 마음도 책을 읽으면 좀 해소가 되거든요. 갈등이 엄청 많았을 것 같지만 오늘은 가야지, 오늘은 가야지, 오늘은 가야지 면 절대 못 가요. 그랬을 때 그런 생각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족의 의미, 연우, 할아버지, 유리가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 그런 감정선을 가지고 이때이때의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 나에게 없는 돌아가신 우리 엄마, 나를 낳아주신 생모보다 더 진한 가족의 애를 느끼는 순간순간이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가족은 정말 아닌데 진짜 가족 같은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또 리드인 안에서도 대구는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아주 가까이 지내니까 저도 그럴 때 느낄 때 많거든요. 진짜 가족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많아요. 나를 더 이해를 많이 해준다는 사람 생길 때도 있고 그런 거를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족의 의미라는 건 꼭 나를 낳아주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선을 잘 이해해주고 남이 함께하고 그런 것들도 정말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시선을 바라볼 것인지 후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진짜 후루의 의미는 나는 나에게서 벗어나는 게 좀 맞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다 읽어보니까 고정관념을 좀 벗어버리자. 내가 이 안 좋은 우리 집에서 떠나고 싶다라는 막 주인공이 생각을 해요. 이 유리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진정한 훌룰의 의미는 나를 채우고 있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쪼르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제가 이 책을 읽고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았어요. 왠지, 아, 이렇게 사는 아이도, 18세 이렇게 사는 아이도 있는데, 더 훨씬 나이가 많은 나는 더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적어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가족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위로가 많이 될 겁니다. 전 가족사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유리였다면 떠나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는 떠났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나라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내가 가족 같은 마인드로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결국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 때문에 관심을 줘서 변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쓰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김도연이라는 애가 남자애가 있어요. 중2인데 걔가 썼더라고요. 학교에서 전학 온 애가 말 한마디 못하고 2주일 동안 있었던 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작은 관심을 보여가지고 지금 엄청 친하대요. 2년째. 중1 때부터 친해져서 완전 절친이 됐대. 그래서 그것도 진짜 맞다. 네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이 본 것이고 사람을 변하게 했던 거 맞고 지금 너랑 친하게 지내고 있던구나. 근데 정말 잘했다라고 제가 칭찬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아, 글쓰기는 탈락이네. 너무 내용이 없다. 이러면서 땡이네. 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얘기하면 그 아이도 하나 알게 됐잖아요. 글을 보면서. 그거 되게 좋았어요. 애들이 저는 이제 이 글이 좋은 이유가 중에 한 개가 뭘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그냥 내가 손대지 않는 선에서
그 아이의 감정선과 그 아이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게 참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의 글은 손대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철칙입니다, 진짜. 그래서 글은 좀 엉망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글은 언젠가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장 작가의 말을 한번 읽어보시면 얘가 작가가요. 자폐아를 두고 있어요. 자폐아.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주의 가족이 아니었어서 이 책을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뒤에 가서 뒤에 그 작가의 말 볼 때 엄청 슬프더라고요. 그걸 안 보고 있다가 그냥 그 책을 다 읽고 나의 마음은 나의 훌륭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잠시 생각을 딱 한 다음에 마음을 탁 뒤적을 펼쳤는데 저도 엄마여서 그런지 이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가 공감해서 이때 엄청 울었거든요. 뒤에 작가의 글에서. 왠지 엄마라서 그런지 되게 슬프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놓치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되고 애들한테는 권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더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싫겠다. 뭐 자폐아 나 싫은 거 싫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감정선 자체가 다르구나. 역시 공감대가 우리가 형성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어요. 두 번째 비스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재밌어 보였고 이 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많은 데서 이제 그 글쓰기 공모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거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애들 한번 내보내볼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리딩 도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읽을 시간이 없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또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 밖에 표지부터 좀 아주 강렬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만화처럼 돼 있고 애니메이션처럼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엄청 이 책이 좋습니다. 좋은 책 이유는 비스킷이라는 말 이렇게 시각을 저는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스킷이라는 건 그냥 우리는 달콤함을 연상하잖아요. 달콤함, 과자, 달짝지근함. 저도 뭐 과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이 많이 많이 와닿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시각으로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비스킷이 쉽게 부서지고 금방 으스러지고 아주 연약한 존재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소년이나 사춘기 소녀한테 내 자아가 잘 정체성을 못 찾는 아이들이 멘탈이 털리는 순간 유리 멘탈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고 이 아이들이 실제 막 흔들릴 때 비스킷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너는 몇 단계인지 현재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책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비스킷에 대한 고정관념도 없애주면서 청소년들이 읽었을 때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되돌려주고 너는 그 자체로도 정말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막하고 삭막하게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시사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가 돌보지 못했던 거 또는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애들한테는 요즘 학폭 얘기가 많은데 학폭에 다 무심해요, 애들은. 왜?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 방관자도 여기서는 비스킷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사회적 그런 약자들을 나는 어떻게 보호해주고 있었으며 방관하고 있진 않았는가. 나를 되돌려보는 거. 그 청소년들은 대부분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애들이 학폭에 휘말렸을 때 모른 채 했던 거. 그리고 밖에서 뭐, 농땡이 형이랑 어울리는데 그걸 엄마한테 살짝 일러주고 자기는 안 그런 척 했대. 그런 것들. 실제 애들한테 있음직한 한 소재를 다뤘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또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의 남아있는 자존심이 비스킷처럼 막 그물어졌을 때 그때 나는 바닥이 되잖아요. 그때 나를 일으켜 줄 것은 무엇이 있을지. 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청소년 도서 자체가 아이들에게 나의 존재를 많이 투영시켜 주는 거다 보니 그런 소재들이 참 많았어요. 페인트도 물론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이 봤을 때는 공감이 많이 가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는 이 주인공 자체가 강박증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강박증. 엄청나게 얘는 막 나쁜 소리도 많이 듣게 되고 근데 집에서는 엄청나게 얘 보면 부끄러워해. 그래가지고 쟤 저거는 한국에 살 수가 없어. 외국으로 떠나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정말 부모에게 대우를 못 받는 거니까 그런 아이가 점차적으로 자기가 주변 아이들을 돌보는 얘가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투영이 돼서 얘가 보는 예민한 소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나가는 얘기인데
재밌기도 하고 순수하게요. 진짜 금방 읽히거든요. 훌룰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금방 읽히면서 정말 좀 부끄러워서 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왜 사회적인 지위에 체민이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잘 못하면 저도 좀 이거 보면서 반성했어요. 저도 좀 잘못하면 엄청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애들이 못하면 그렇지 않아야겠다 생각도 했고 이렇게 좀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만도 다행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옛날에 나는 우리 학원 애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이제 여기 원래 대구에 있다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대구시 이제 수성구에 살다가 그때는 자기는 비스킷 3단계였대. 으스러지는 모든 멘탈이 다 털리는 정도에 그랬는데 여기 와서 점점 자존감을 찾아가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그러면 엄마 아빠가 현명한 선택을 했고 그 아이도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왔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스킷 옛날에는 뭐 으스러진 3단계 그리고 좀 더 좋아서 2단계 그리고 학원에서 극복해서 1단계 점점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 반대로 내려가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원래 옛날에 과거에 나는 정말 멘탈 강하고 좋은 아이였는데 점점점 환경을 맞으면서 또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서 멘탈이 점점점 털려가는 애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뉴스에서 보는 왜 가난해서 죽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 다 방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태까지 나는 그걸 무관심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주변을 더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애들 읽으면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차별과 편견은 뭐가 있느냐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 선생님한테 걔 정말 뭐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런 거 제일 많이 써요 또 애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 소외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다 무심코 지나간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여기서 비스킷을 표현한 이유는 달콤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으스러지는 정도, 멘탈이 정말 약한 정도가 강도가 점점 세진단 말이에요. 약한 존재가 용기를 발휘할 때 진정한 히어로가 돼요. 이 책의 재성이가 히어로가 되거든요. 근데 왜 히어로인지를 찾아서 자기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얘가 이제 비스킷인 사람들을 막 구해줘요. 초능력인적인 힘으로. 그랬을 때 그런 입장에서 왜 구해줬는지 자기도 되게 장애를 가지고 있고 튼튼한 사람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왜 도와줬을까? 그러면 나도 미약한 존재지만 남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나와 내 주변의 존재감을 상기시켜주는 거 나는 자신감 있다. 또는 자존감을 찾아가야 된다. 또 나는 어떤 특별한 장기가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그걸 어떻게 나의 현실에 적용할까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인트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는 책이라서 줄거리는 생략하고요. 뒤에 것만 바로 시작할게요. 자, 페인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페인트 의미는 10대 아이들이 부모를 면접을 봐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아이들이. 좀 되게 겁나는 멘트잖아, 이거. 지금까지 부모로 선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때 면접을 통해서 미래를 원하는 색깔로 칠해나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자기 부모를 선택한다면 내 자식이 그럼 나 부모로 맞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뜨끔하대요, 정말. 그러면 어떤 부모를 나는 선택하고 싶은지 면접관으로 나는 어떻게 질문을 할 건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없이 나오더라고요. 막 탈락이네. 지금 현재 부모는 다 탈락이었어요. 애들이 말했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부족해 보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엄마 아빠는 다 탈락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싶은지 남의 떡은 커 보이니까 친구 엄마 이런 사람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떤 부모가 그러면 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선택하고 싶으면 그런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니? 난 그런 부모 되어줄 것이다. 그럼 자신 없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얘기 해보고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다른 부모를 만났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또 부모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어떠냐고 평가해 보라고 하니까 엄청 또 그거는 뭐 눈꼴 뜨고 못 본다. 가만두지 않는다. 그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좋은 부모가 있을 때 그 부모가 내가 기대에 부응하기만 하면 좋은 관계가 될까? 그 부모 이상의 좋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 그다음에 작가의 의도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니까 체크해 보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1, 2, 3이 거의 다 같은 맥락이어가지고 읽어보시기만 해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북극의 야주소가 잘한다고 이 제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환경오염 바로 나오잖아요. 기후 준비해야 된다. 그 책 속에는 이걸로 끝입니다. 기후변화의 역사부터 원인과 결과, 다양한 학자의 기후 연구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기후 위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실제 북극 야조소가 막 자라요. 그리고 눈과 얼음밖에 없어야 되는 곳에
그렇게 자라게 되면 지구는 이미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면 애들은 그거 쓰죠. 뭐 자전거 타고 다니기, 걸어 너 아까 다니기, 시키는 거 쓰레기 어디서 버리지 알아줬어? 않기, 그런 거 말고 아이들이 좀 참신한 걸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나 실질적으로 시키는 거 어디서 환경을 위해서 알아줬어?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라고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면 조금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건 예견된 일이긴 해서 뻔한 글로 쓰면 정말 뻔한 글이 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참신한 글을 찾아야 이제 좋은 글이 된다고 생각해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는 이미 왔어.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지금의 기후가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태계는 우리는 화성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쓰레기를 줍다 이런 거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뻔한 거 말고 구체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 수 있으며 나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 학교, 친구, 그다음에 뭐 확장해가지고 사회, 우리 동네 점점 확장해서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구가 위기를 맞이한 거는 사람이 원인이에요.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태계 변화가 왔으며 그거는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 또 그거를 청산할 사람이 누군지 왜 기후를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미 문제가 와 있잖아요. 특히 대구는 제가 데프리카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많이 좀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팁으로 주신다고 하면 될 것 같고 지구 온난화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드니까 잘 못해요. 그 TV에 나와 있는 북극곰이 이제 콜라 마실 때 나오잖아요. 그 TV에. 그건 다 가상이다. 실제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다 가상이라는 걸 애들이 알고는 충격받아 했어요. 거기 책이 나오거든요. 뭐 콜라 마시면 콜라 그 북극곰 CF 나오는 것들은 다 설정이다. 그런 북극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극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미 이제 처해 있는 환경이니까. 그럼 언제부터 지구가 오염되고 있었는지, 기후위기는 언제 왔는지, 사실적인 부분을 끌어쓰고 그 뒤에다가 사실적인 부분을 좀 더 객관적이 넣으면 좀 풍성한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바디는 넘어갈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읽다가 유일한 39권은 다 읽었는데 50페이지까지 읽다가 덮고 잤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각자 읽어보시고 아이들이 그냥 쓰고 1번 적고 쓰고 말았죠. 1. 할 거라고 1 써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자, 달빛 마신 소리는 판타지 책입니다. 이거 어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어떤 우리 단톡방에서 아이고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누구 올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애들은 좀 재밌게 읽어요. 이거 그리고 뉴베리 수상작이고 베스트셀러인데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약간 저는 이제 그 신데렐라와 물레 막 이런 거 좀 생각나던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던데 이 책은 분량이 너무 길어서 애들이 일단 선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제를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이제 인물을 제가 다 등장인물 분석 쫙 다 적어놨거든요. 이건 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토론 수업을 한다면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인물 분석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물 분석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했어. 그럼 여기 진짜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젠, 루나, 글럭, 피리언, 미친 여자도 나오고요. 엔테인, 에신, 대장로 걸랜드, 이그나시아 수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쭉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이거 쭉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고 글쓰기 팁은 이거 제가 다 읽고 분석해 놓은 거고요. 책 속에 보호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령이 있어요. 그런데 현생의 보호령에 대해 생각해보고 비슷한 점, 차이점을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아름다운 동화 속의 삶, 죽음.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화 속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봐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결국 이게 정치도 이 책 안에서 보면 정치권들도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 기득권층이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선한 사람들에게는 희생이라는 명분으로 압박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강요하는 부분은 책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을 찾아봐라. 그리고 이 책의 주제는 과연 사랑만 될 것인가? 그것도 제가 적었고요. 그다음 내가 알고 있는 판타지 소설 많잖아요. 그 비교해 쓰라고 판타지 소설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이 책을 선택해요. 인물 분석 요 그 다 선택해가지고 루나라는 아이 그리고 나쁜 대부분은 마녀는 나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제니라는 마녀는 정말 착해요. 그래가지고 마법을 나쁜 거 안 쓰거든요. 정말 착한 데만 써. 그리고 자기 루나가 진짜 가족이 아닌데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막 버려진 아이들을 얘가 다 안아줘요, 마녀는. 마녀의 틀을 깬 이 책이거든요. 그리고 제목에서 보면 제목이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이 제목에 대해서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두꺼워서 잘 선택은 안 합니다. 자, 8번은 인공지능이 스포츠 심판이라면 이거는 제목만 이거고요. 책 내용 읽으면 진짜 허무해요. 책 내용 이상해요. 책 내용은 그 스포츠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아, 이 책은 도대체 저도 되게 심오하게 인공지능이 스포츠 심판이라면 그럼 인공지능이 스포츠 심판이 될까 안 될까? 거기 심도 있게 다룰 줄 알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상술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냥 현실적인 진로 설계를 위한 가이드 수록. 진로책이 진로책. 그래서 그냥 스포츠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와요. 이 제목과는 별로 무관한. 그래서 제가 썼어요. 책 제목과 내용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도대체 이상해가지고 책이. 스포츠의 상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스포츠를 알면, 그러면 내가 이 상식을 갖추면 넓게 뭔가 보이겠지. 라는 걸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문화연구소, 프로야구부터 올림픽까지 규칙으로 있는 스포츠, 규칙이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추천 도서가 뭐냐 하면 체육교사가 읽어야 되는 책이래요. 체육교사. 체육교사. 그러면 진로로 봤을 때는 체육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아이, 우리 학원에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걔 줬어요. 읽으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쓰고 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앞에 제목과 연관하고 쓰고 싶다면 인공지능이 스포츠 심판이라면 어떻게 될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쓰고 윤리적 딜레마가 와요. 그 책 장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인공지능이 심판이라면 장점만 있을까? 같이 공존해야 될까? 인공지능만으로도 될까? 그걸 떠올려 보면서 글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심층 있게 다루진 않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문과형이기 때문에 이과형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책 참 재밌더라고요. 공학자의 시간여행. 이거는 공학자에 대한 시선을 달리 해석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학자의 시선을. 그래서 원래 공학도라고 하면 저는 막 기계 생각나고 막 이렇게 수학 잘하고 막 이걸 떠올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리딩과 연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주인공이 이 작가가 얘기하거든요. 공학자는 누구나 뭐 수학 잘하고 발명가고 그런 걸 떠올리지만 실제 안 그렇다. 관찰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엉덩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리딩과 저는 매칭하면서 열심히 읽었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괜찮은데 단지 이게 책 지은 지가 최근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미 실현하고 있는 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들. 공학자는 진로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고 되게 쉽게 풀어놔서 희망을 많이 주는 책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학자의 꿈은 전혀 아니었는데 이 책 읽으니까 왠지 다양한 학문하고 매칭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책들을 읽었으면 참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게 공학이다.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더라고요. 쭉 정리되는 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공학자가 자질은 어떻게 갖춰야 되고, 어떤 정신을 갖춰야 될까? 공학자에 대한 사고의 변환, 관찰부터 시작해야 된다. 공학자는. 자, 그럼 미래의 공학은 어떻게 됐고, 미래의 세상에 공학자는 얼마나 필요할까? 내가 생각했던 공학은 어떤 거였는데, 책을 읽고 알게 된 공학은 이런 거였더라. 비교 차이점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공학자가 되려면 내가 구체적으로 공학자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대학교 과는 어떻게 가야 되며, 어떻게 뭘 전공해야 되는지까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학자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학과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를 바꾸고 인간의 삶을 개선시켜요. 그러면 그 개선시켜주는 어디까지 지금 향상되어 있는지를 쓰고, 앞으로 더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긍정과 부정에 대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예측하는 미래공학.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갔을 때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그럼 이거 아까 미래 세상 상상인가? 세상 그 책 있죠. 그 책에 있는 거를 같이 곁들이를 해서 책 쓰면 좋을 것 같고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의문점이 저는 있었어요. 이거 너무 옛날에 썼나? 너무 현실화된 게 많은데 이 사람이 된 대로 될까? 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약간 뒤집는 그런 이론들을 내세우면 좋은 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만약에 선생님 저처럼 아마 뭐 문과형이 많으실 거니까 공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문과형 선생님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꼭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휘날레
10번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꼭, 꼭. 완전 강추합니다. 저는 옛날에 베스트셀러라서 보고는 무심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 웃긴 소리 하고 있냐고 덮고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선정이 돼서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틀을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제일 처음 이 사람 자체가 좀 신인 작가라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의 주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의 포커스에 맞춰서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애들도 한 번 봤을 때는 포기를 자꾸 하려고 해. 이게 어떤 책이냐면 중반부까지는 이상해요. 책이. 대단한 얘기하는 것 같아. 막 독일 얘기 나오고, 뭐 다른 나라 얘기 나오고, 또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 얘기만 막 냅다 나와가지고 이상해요. 근데 한 중반부 딱 들었으면, 막 이야기가 반전에 반전을 막 거듭하면서 정말로 막 빠져들거든요, 이 책에. 그러니까 꼭 선생님들은 리드인 선생님이라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꼭, 꼭, 꼭. 이거는 꼭.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리뷰에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위인전을 읽고 자란다. 하지만 위인전에 실린 인물들이라고 지금까지 그들이 위인이라는 법은 없다. 이 책은 우리가 생각했던 위인의 틀을 깨부수는 책이다. 저자 룰리 밀러는 데이비드 스타 저도 이 사람 박살내거든요. 완전.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어류 분류학자를 완전 박살내요. 진짜 무서울 만큼 박살내거든요. 철저하게 탁탁탁 꼬집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19세기 어류 분류학자이자 과학자의 삶은 논픽션으로 다뤘어요. 거기다 1세기도 더 지난 과학자의 회고와 현재 진행형인 그녀의 삶, 여자거든 작가가. 반짝이는 사유로 맞물려가는 형식을 취했다. 마치 퀼트를 짜는 것처럼. 이게 너무 잘 적었는 거예요, 얘가. 김누리라는 아이가. 이거 보시면서 혼돈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나의 혼돈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얘 이제 이 작가의 아빠가 얘를 세뇌시키거든요. 가스라이팅을 엄청 많이 해요. 혼돈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배자라고 아버지는 내게 일러주었다. 혼돈이란 막무가내 험이 거대한 소용돌이 그것이야말로 우연히 우리를 만든 것이자 언제라도 우리를 파괴할 힘이라고 말한다. 혼돈은 우리의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의 꿈, 우리의 의도, 우리의 가장 고결한 행동도 절대 잊지 말라. 혼돈이 계속 오게 될 것이라고 이제 약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아빠가. 쭉 보시면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뭐 대단하게 그렇지 않은데 보니까 자꾸 보니까 정말로 이게 인문학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정말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내요. 이 작가가. 그 위에 작가를 자글자글 밟으면서. 근데 진짜 재밌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저는 사는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했네. 이 책 너무 재밌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숨어있는 삶의 질서가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걸 다 엄청나게 파헤쳐요. 그래서 데이비드의 낙천성, 데이비드라는 낙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데이비드는 원래 이게 자근자근 밟히는 과학자 얘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진으로 인생이 무너졌을 때 수잔이 떠나고 나서 극복한 것 있어요, 데이비드가. 근데 우생학도 나오고 여기. 여기는 정말 심오한 게 진짜 많이 나와요. 우생학 하면 나치가 생각나는 거니까. 우생학하고 나치하고 생각해서 연관지어 생각하면 될 거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형제복지원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치면 우생학이 바로 뜰 거고 이 책과 연관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우생학을 지지던 시기가 1920년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지금은 우생학을 다 반대하죠, 애들이. 그런데 그때 있었다면 우생학을 엄청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시대가 다 그랬으니까. 그다음 데이비드에 대한 나의 평가. 과학자로의 평가. 얘는 이 작가는 이 사람을 완전히 밟는데 선생님들이 또 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 애들도 관점이 있어요. 과학자로 평가도 있고 과학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좀 약간 뭐 우생학 때문에 너무 빠져가지고 별로인 것 같은데 인생 후반부에 대한 평가. 그래서 과학자의 평가는 훌륭했으나 인생 후반부에서 우생학적 평가는 뭐 별로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고 또 여기 보면 민들레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다리 법칙도 나와요.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너무 과학적인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이 책 하나를 선생님들이 깊이 있게 파고들면 진짜 어디 가서 도서 분석을 하거나 얘기를 나눌 때 지지는 않는다. 꼭 읽어보세요. 꼭.
그리고 저도 인제 이거 꼭 하고 꼭 읽어봐야 돼. 선생님들 꼭 읽어봐 사다리 이론, 우생학, 쭉정이 이론, 민들레 법칙, 양가 감정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과학자의 일생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 과학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개 다 곁들여져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할 아이들은 약간 생각이 깊고 그런 애들한테 권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한테나 권해 주면 애들은 재미없다고 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약간 퀄리티가 있고 좀 괜찮은 애들이라 생각이 들면 이 책을 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제 너무 책을 읽다가 그냥 정리를 안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잠깐 제 생각을 적었거든요. 이제 "그 어떤 종도 유전적으로 우월한 것은 없으며 자연은 풍요로운 혼돈 그 자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늘 신중해야 한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역할을 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편리함 위주로 분류하고 질서를 잡으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시야이고 자연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하게 된다."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고기를 포기하면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편견들을 버리면 세상은 다르게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게 제가 인제 읽었던 짧은 감상평이에요. 선생님들은 보시면 더 심오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10시 50 분이네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열심히 들으셨어요? 도움 되셨어요? 도움 되셨어요? 네. 뭐 이해 못하고 이런 건 아니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계신 건 아니죠? 대신사이점 어디 갔어요 지금? 대신사이점 어디 갔어? 나왔네, 나왔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세요? 빨리 한다고 빨리 했는데. 그 두꺼운 책들은 다들 못 읽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쪼금 더 상세하게 제가 발문이랑 다 기록을 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고 저는 큰애들은 아예 이거 프린트 해 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씩 해 가지고 애들 줬어요 그냥 보라고. "빨간색 위주로 봐." 이렇게. 그러면 좀 생각 깊은 아이들은 이거 보고 열심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일일이 저희가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말을 많이 하기보다 아이들이 글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5-6 학년하고 중학생들은 이 정도로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 5-6 학년 그 중학생 도서 중에서는 가장 인기 없는 게 당연히 바디 "북극의 야자수가 자란다고 그리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 개가 가장 인기가 없어요. 뭐 예상했지만 그것도 이렇게 다 얘기하면 또 다 쓰는 거 아니죠? 쓰지 마요. 알았죠? 다 쓰지 마요. 이렇게 놓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인제 애들한테도 제가 인제 힘들다고는 하는데 제가 중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시험이 또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어떠냐?" 물어보니까 여태까지는 책을 그냥 읽고 다른 책을 또 읽어야 되고 다른 책을 읽어야 다른 책을 계속 읽어야 되니까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자꾸자꾸 찾아서 읽어 보다 보니 '한 책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은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고 "내년에 또 한다." 했더니 한숨을 팍 쉬더라고요. 내년에 하기 싫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또 어쨌든 저희에게도 계속 리드인 책을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지만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저희가 알아야 애들한테 하나라도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막 가르치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나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보거나 제시했을 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의도지 막 파헤쳐서 애들한테 1 부터 10 까지를 가르쳐 주고 내 생각을 주입시켜 주는 건 논술 수업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 수업이 싫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고 선생님들도 반드시 리드인 철학을 생각하셔서 실천을 잘하셨으면 좋겠지만 내가 가르치는 게 무섭고 겁나거나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저는 도서도 다 읽었지만 계속 이런 시간을 계속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다른 지사에서도 들어오셨겠지만 대구는 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돌아가셔서 스터디 많이 하시고 리드인 수업을 잘하실 수 있는 운영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갑작스럽게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아무리 얘기를 많이 들어도 내 거 되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줌에서라도 만났으니까 인연이 되었으니 다음에 또 어디선가 보면 인사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그 동작지사에는 한번 강의를 하러 갔었으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도 먼저 인사 나눠주시면 저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죠, 선생님들? 없지요? 글쓰기 완료하신 분 있어요? 수동쌤 오늘은 괜찮아요? 아프다 카던데? 괜찮아? 괜찮아요? 안 괜찮나? 어디 갔노, 괜찮아요. 수동쌤? 괜찮아요? 네, 아직도 그래요? 목소리 힘이 쪽, 없는데 네, 맨날 배고파서 우리 같이 먹을 거 먹는 그 목소리가 아닌데 지금. 어? 선생님 빨리 기력을 찾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알았죠? 알았어요. 그러면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 때문입니다. 그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치고 빨리 저희 집에 가서 쉴게요. 저도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미경 선생님, 그거 공지해 주세요. 알았죠? 듣고 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혜선생님 뭐 먹어요? 했어요. 지혜선생님 뭐 먹고 있어, 있네? 지사장님, 어? 지사장님, 어? 이거 왜? 책 7종류 있는데 뭐 어떻게 공지해요? 어? 어떻게 책 일곱 종류 있잖아요, 엑셀에. 응. 요거 선생님 지금 어떻게 어디 그러면 있어?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돼. 하나씩만 하면 안 될까? 뭐 많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선생님 이거 샀어. 나 그럼 산 게 종류가 아니고 어떤 7가지인데 분이 선물해 주셨어. 그러면 이거.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살 것도 많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아, 선택하라고 해. 이거는 그러면, 하나만 그냥 사인을 받으면 될 음, 것 같고, 이거 말고 운영점 앞에 이렇게 사진하고 냅둔 액자에 넣을 걸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디어를 좀 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어떤 좀 음, 변하지 않는 예쁜 종이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음, 그러면 한번 단톡방에 올려보고, 어. 물어보고, 그럼 책은 책은 너무 일곱 많이 사지 말고 종류를, 전집도 있고 막 그 삼국지도 있고 그렇던데 꼭 필요한 그러면 사람 말고는 그런 책은 안 사도 음. 될 것 같고 그냥 그럼, 이번 올려주신 그거에서 그냥 한 권씩만 사야 한 권씩만 사면 안 될까? 그럼 많이 살 한 필요 지사장님, 권씩 있을까? 사는 없다 그냥 거를, 이거는 책이 사인 받아가지고 꽂아놓으면 끝인데 뭐. 그럼 공통으로 안 이, 하고 응. 선택해서 취합하면 모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되지. 거기 있는 거. 근데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선호도가 없으면 그냥 공통으로 이걸로 다 밀든지 이걸로. 난 읽어보지도 않았다. 지금 우리 까지도 않았어. 리드인에 있는 책 하도 안 되나요? 뭐요? 리드인에 있는 책 있잖아. 왜 피아니스트, 뭐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런 거 아, 있잖아. 그거는 이분이 낸 출판사에 없대. 어때? 저기서 ES24 이런 데 사야 된대. 아니, 우리 학원 있잖아. 학원에 가져가면 안 되나? 가져가면 되지. 그걸로 사인 받아 놓으면 애들한테 보여주면 그게 안 좋나? 그래도 그렇게 이거는 하지 않지? 사달라고 그분의 작가님의 메시지 아닐까? 한 자기 권을 책을 더. 사달라는. 아, 아, 그러니까 이 그리고 학원에 출판사에다가 있는 거 전체 바로, 들고 가면 진짜 많잖아요. 다 들고 갈 그래. 수는 음, 없잖아. 선생님만 들고 오면 딴 사람은 안 들고 가고 싶을까? 똑같이. 아, 그런 깊은 그죠? 뜻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갖고 아, 나는 내 혼자 들고 가서 미리 사인 다 받아놓고 넣어놓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런 어. 꼼수는 부리지 않기로 했어. 나 꼼수 부려봐야지. 어? 꼼수 좀 뭐라고? 부리고 싶대. 아니, 몇 꼼수 권 좀 부리지 마. 아니, 몇 권 좀 들고 가서 내가 또 사고 그걸로 좀 사인해달라면 안 그러면 돼요? 내가 작가님한테 여쭤볼게. 혹시 그 응, 가방 들어준 아이라든지 원래 책 응. 있잖아요. 네네. 그거 우리가 그래도 한 50몇 명은 올 거니까 1인당 응. 두 아이, 권씩만 들고 가도 그분 손 부러지는 응. 거 아니야? 부러지죠, 부러져. 뭐, 어? 100만 원 준다며. 돈이야 주지만은 또 그래도 예우는 다 해야지. 뭐, 그 사인 이렇게 오시는 분이 해야지. 다시는 대구 가기 싫다 하면 어떡할래요? 어? 그런가? 처음으로 지방 오시는데 오자마자 대구 리드인에 와서 와 거긴 다시는 못 가겠다. 사람들 독하더라 이러면 어떡할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강의비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럴까봐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또 시작하면 또 지사장님들이 보고 분명히 오는 데도 다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쁜 이미지를 주기는 싫으니까 일단 그러면 내가 원에 혹시 이 책 사는 거 말고 원에 혹시 가방 들어준 아이는 한두 권 들고 오면 사인 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내가 통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되겠죠? 네네네.